자, 저희 기본서 633페이지 3번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보도록 하실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재무 정보가 어떤 성격을 지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성격은 목표가 뭐냐? 어떤 그 성격을 충족하면은 정보가 어떤 성격을 띠냐면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가장 유용한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정보를 제공하면은 의사결정이 유용해진다 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한 질적 특성을 충족하게 되면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질적 특성을 충족해야 되느냐? 그게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해서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 안에는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이 있고요. 보강적 질적 특성 안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식성, 이행 가능성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글자를 따서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 안에는 목표 이렇게 두 가지, 보강적 질적 특성 안에는 비검적 이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파란색 글씨 그 녀석을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634페이지 가로 1번에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해 원가 제한 그건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넘어가시겠고 635페이지에 가로 2번의 근본적 질적 특성 이거부터 보실게요. 자, 635페이지 밑에 가로 2번의 근본적 질적 특성. 그래서 정보가 유용하려면 어떤 성격, 질적 특성을 충족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질적 특성이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두 가지가 있었고요. 저 적어놓고 시작할까요? 자, 근본적 질적 특성 안에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표현 충실성 이런 게 등장하고 보강적 질적 특성 안에는 네 가지. 그래서 비교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거기 나와 있는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차이 또는 의사결정의 영향을 주는 성격을 목적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재무보고의 목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재무보고의 목적이 뭐였죠?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거. 저는 그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재무보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거 어디에 등장했었냐면 앞에 628페이지 628페이지 맨 첫 번째 문장. 그래서 재무보고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주유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재무보고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 목적에 적합하려면 정보가 유용해야 됩니다. 유용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도록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여야지 바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지 않는 정보는 목적 적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에 오실 때, 저희 요 학원에 다녀야 되겠다 마음 먹으실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원 위치가 어떻고, 학원 시설이 어떻고,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가르치시고, 교재는 또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은 진행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셨을 텐데, 근데
그 외의 정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곱슬머리입니다. 이게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가요? 제가 곱슬머리라고 해서 이 학원을 안 다니고 이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죠. 예, 전혀 관계없죠. 그죠? 제가 뭐 O형이다. 뭐 MBTI가 IN 뭐다. 이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목적 적합하지 않은 정보예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다닐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여야 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려면은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되느냐 그 내용이 밑에 나오는데요. 자, 예측가치, 확인가치 둘 중에 하나를 지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볼게요. 자,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라는 것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정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문장. 정보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해서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뭐 잘 가르친다 이런 정보를 여기저기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선택하기로 했는데 근데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복합반 어떤 아는 분이 저희 학원의 수업을 듣고 합격했더라. 이런 정보를 추가로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정보여서 추가로 정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바꾸는 그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또는 다른 원천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추가로 얻은 정보는 목적 적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이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냐면 그 다른 원천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없다. 원래 알고 있던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하지 않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원래 알고 있던 정보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원천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원천에 따라서도 얻게 되는 정보는 목적 적합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려면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되느냐?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로 나옵니다. 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들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예측가치라는 것의 설명이 두 번째 문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습니다. 그럼 더 읽어볼게요.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측가치를 갖는 재무정보는 이용자들 자신이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갑자기 예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어떤 정보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면 목적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얘기하는데 왜 미래를 예측하느냐? 왜냐면 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는 뭐냐면 결국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죠? 아까 정보 이용자들이 주어진 정보가 좀 뭐랬냐면은 결국 자기네들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주주는 배당 얼마나 받고, 은행은 원금 이자 얼마나 회수하고, 이러한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얼마만큼 벌 수 있을까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정보들이 의사결정에 유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목적 적합하려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미래의 정보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가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단순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다 라는 게 아니라 좀 부연 설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부터 보시면 되냐면 맨 마지막 문장부터 보시면 돼요.
검은색 글씨. 예측 가치를 갖는 재무 정보는 이용자들 자신이 예측하는데 사용합니다. 누가 예측하는 거냐면 기업이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용자가. 그래서 주주나 은행이나 종업원이나 이런 그 거래처 같은 정보 이용자가 자기가 예측합니다. 기업이 예측해줘봤자 그 정보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1000조 벌 겁니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그런 미래 예측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누가 예측하느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용자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가 예측하는데 그 예측하는 과정의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 그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간다고 봐요. 그래서 예측은 이용자가 하는 거고요. 이용자가 그 예측할 때 기업이 저희 이런 정보 있습니다. 이런 정보 있으니까 예측할 때 한번 써보세요. 라고 그 정보를 줘서 이용자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은 그 자체만으로 예측 가치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정보를 제공해드리냐? 아까 보셨던 지금 현재 회사가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수익 비용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미래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그 전문장 읽어볼게요. 재무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 정보 이용자에게 줄 정보가 그 자체가 예상치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 예측은 누가 하는 거냐? 이용자가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또 전문장 읽어보시면은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재무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예측 가치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정보를 사용하느냐? 이용자들이 미래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거라면 그래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절차의 투입 요소로 정보가 사용되어서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예측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미래 예측 절차의 투입 요소로 정보가 사용되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예측 가치를 갖는다. 대신 누가 예측하느냐? 이용자가 예측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미래에 대한 정보, 뭐 1년 뒤, 10년 뒤의 정보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정보를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용자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보만으로도 예측 가치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의 문장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일단 부연 설명 써놓을까요? 네. 기업이 예측하는 게 아니다.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예측치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목적 적합한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입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요. 근데 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그 정보 이용자들의 기대 수익 관련된 정보입니다.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에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보 필요한데 근데 그 미래 정보를 직접 제공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수익을 정보 이용자들이 직접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예측 가치를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 확인 가치가 있습니다. 확인 가치. 다음 그 페이지 가보시면은 636페이지에 재무 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 즉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면은 확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확인 가치를 갖는다. 라는 것과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과거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 그리고 피드백을 준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과거의 정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가 미래를 유추하는 겁니다. 미래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이 성격을 예측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는 이런 과거의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힘, 성격, 예측가치를 지니게 돼요. 그럼 여기서 확인가치라는 것은 이 과거의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있게 있는 그런 정보의 성격을 확인가치라 하느냐? 아니에요. 여기 시간이 지나요. 여기 지금 예측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미리 예측했던 것이 실제 결과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결과치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되었더라. 실제와 미래에 예측했던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보 이용자가 뭘 잘못했는지, 추가로 이제 그 조정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런 과거 예측했던 것을 피드백하고 수정해 줄 수 있게 있는 정보의 성격을 바로 확인가치라고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요 미래가 되어서 과거 예측했던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실제치와 미래에 예측했던 금액이 다르더라. 그래서 뭐가 다른지, 뭐가 잘못된지를 확인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보의 성격을 확인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은 미래에, 이제 지금 요 미래가 되었을 때 여기서 다시 미래 예측할 때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러한 정보의 성격을 확인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은 또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미래 예측하고, 또 미래 가서 확인해보니까 틀렸다? 그럼 또 피드백해서 또 예측하고. 그래서 이 돌림노래처럼 예측하고 확인하고, 또 예측하고 확인하고, 예측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의 성격을 목적 적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확인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확인한다, 과거의 정보 확인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측했던 정보와 실제치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격이 바로 확인가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평가를 확인한다. 과거의 평가, 내가 예전에 예측했던 평가를 확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하고요. 그 다음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돼 있다. 상호 연관돼 있다. 이것도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보통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를 제공해서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 정보는 과거에 예측했던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확인가치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 실제 이러한 측정치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이를 통해서 과거에 예측했던 것을 피드백하고 이 실제치를 통해서 다시 또 예측할 수 있게 해주죠. 그죠? 그래서 보통 확인가치와 예측가치는 서로 연관돼 있고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글쎄요, 비교 가능성은 이제 이렇게 생성된 정보하고 다른 회사가 생성한 정보하고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와는 좀 관련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예측가치, 확인가치 상호 연관돼 있다. 요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측가치, 확인가치 두 녀석을 가지면은 결국 이 기대 수익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목적 적합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중요성. 자, 그래서 예측가치, 확인가치 이 두 녀석을 가지면은 뭐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목적 적합한데, 근데 그런 정보가 중요해야 됩니다. 중요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으면은 목적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 뭐냐면 어떠한 정보를 누락했을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정보가 이제 중요하냐? 제가 만성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 계속 코를 들이마십니다. 킁킁거려요. 이거 중요하죠. 그죠? 수업할 때 계속 신경 쓰이게 제가 앞에서 킁킁댄다. 그럼 내가 이 수업을 들을지 말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지 말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정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뭐 그 정도 킁킁거리는 거 아니고 그냥 수업하면서 제 손가락을 그냥 꼼지락꼼지락거려요. 몰래 교탁 앞에서 제 손가락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거립니다. 여기를 뜯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수업 듣는데 그렇게 중요치 않죠. 이러한 이제 중요성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그 사실이 누락되었을 때 그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고요. 누락되어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의사결정에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럼 중요치 않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그 첫 번째 문장.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해서 주유행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락해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 다시. 누락했을 때 영향이 없다? 중요치 않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중요하다 아니다는 영향을 준다 아니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일단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중요성은 개별기업 재무국을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들 모두의 근거에서 해당 기업의 특이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항목의 성격 동그라미 치시고요. 규모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 특이한 측면에 해당 기업의 특이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 밑줄 치시고요. 그 특유한 측면 바로 위에다가 상대적이라고 적어주세요. 상대적이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기업마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격별로 상대적이고요. 규모에 있어서는 상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서 서점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책들이 1억 원어치가 탔어요. 소실되었습니다. 이것과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판, 그래서 반도체 기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만들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잘라서 만드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기판에 있는 이 반도체의 불량률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1억 원 손실이 났다. 금액은 똑같이 1억 원입니다. 근데 학원 입장에서 1억 원은 중요하죠. 그죠? 저희 학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연매출해봤자 뭐 몇십억?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억 원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자분들 다 이제 문책하고 이게 무슨 원인이냐, 누가 불 관리 잘못했느냐, 화재의 담당자 누구냐, 이제 원장님께서 막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중요해요. 근데 삼성전자의 관점에서 1억 원은 뭐 원인은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이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1억 원어치 조금 이제 그 손실이 났다고 해서 뭐 관련된 뭐 사장단들, 부사장들 다 뭐 교체하고 문책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냥. 그래서 불량률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좀 검토해보고 다음부터는 잘하자. 그래서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왜냐? 이 1억 원이란 금액이 각각의 회사 입장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1억 원은 제 주머니에 있는 뭐 100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500조짜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1억 원이라는 그 금액의 가치는 한 100원, 200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학원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학원의 입장에서는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하죠. 금액 크기가 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은 상대적인 거예요. 규모를 봤을 때 기업마다 상대적인 겁니다. 똑같은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죠? 아니면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어떤 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 코인 투자했다. 코인. 그래서 비트코인, 돈 남는 게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에 좀 넣어놨습니다. 비트코인에 돈을 넣었더니 1억 원만큼 이익이 났어요. 반면에 저기 이제 그 코인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증권사 일반 회사들도 코인 투자 많이 하죠. 코인을 투자해서 100억만큼 이익을 벌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럼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요 코인 투자해서 1억 원 번 거 이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원래 우리 학원은 뭐 하는 회사냐면 강의 팔고 교재 팔고 그래서 이렇게 물건 판매하면서 먹고 사는 회사인데 갑자기 무슨 이제 그 변수가 발생해서인지 이 코인을 괜히 투자해가지고 얼떨결에 1억 원 벌었다. 그럼 원장님이 좋아하시느냐? 아니겠죠. 야, 이 코인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 누가 이거 넣었어? 지금 당장 데려와. 그래서 뭐 지금 보너스 주겠지만 다음부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원래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원래 코인 투자하던, 원래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이런 투자회사, 증권사가 코인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뭐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얘는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원래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잘 벌었구나. 이렇게 그 일반적인 영업 활동에서 돈을 조금 더 번 것일 뿐이지 뭐 대단한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코인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건도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죠? 회사의 그 영업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래는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가 갑자기 코인 투자했다? 이거는 비경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원래부터 투자하던 회사가 좀 투자처를 바꿨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벌었다? 뭐 물론 그런 사건에 의해서 돈을 벌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하던 일을 가지고 돈을 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인을 하더라도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원래 안 하던 일을 했다. 그럼 중요한 것이지만 원래 하던 일을 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저런 중요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의 규모, 성격에 따라서 기업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회사는 중요한 사건이 다른 회사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해당 기업의 특이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당 기업의 특이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 상대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그 다음 문장. 회계기준위원회.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 정하는 기관을 말하죠. 그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즉,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임계치를 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금액 이상은 중요하다 라고 미리 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획일적 어떠한 금액, 계량 임계치, 어떤 수치 이상으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획일적으로 미리 정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이상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회사 규모에 따라서 그 중요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무슨 사건이 중요한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미리 중요한 그 사건을 정해놓을 수 없어요. 그 중요한 사건의 성격을 미리 정해놓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야지 목적 적합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데 근데 그걸 중요하다라는 것이 기업마다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려면은 충족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근본적 질적 특성 두 번째. 표현 충실성. 충실한 표현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본적 질적 특성은 표현 충실성인데요. 자, 그 표현 충실성은 두 번째 파란색 글씨.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충실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faithful이고요. 그 녀석을 바꿔 말하면 신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을만하다. 정보가 믿을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취득했을 때 그 정보가 믿을 만한 원천에서 발생해야 된다. 또는 그 정보의 표현이 믿을 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그 정보가 유용해지겠죠. 그래서 그 정보가 믿을 만하려면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서술이 완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서술이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이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완중오 이렇게 외우시죠. 완중오. 그래서 근육이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네, 쭉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자, 어떤 정보가 믿음하려면 일단 첫 번째, 완전해야 됩니다. 서술이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이게 바로 완전한 서술입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 근데 그 방점이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그래, 필요한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희 그 재무 보고의 한계 할 때 이 재무 보고는 한계가 있다.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지 못한다. 이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정보 포함 못하니까 완전한 서술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모든 정보는 아니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그런 단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요. 해당하는데 어떠한 회사가 회계 처리했는데 근데 그 회계 처리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거래를 해서 정보가 이제 발생하면은 그거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부터 검은색 글씨들은 쭉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중립적인 서술 보실 텐데요. 자, 중립적인 서술, 그 파란색 글씨. 재무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어야 됩니다. 선택이나 표시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의도가 없어야 돼요. 편향된 의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회계 처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회계 처리하냐면 회사의 자산이 더 많은 쪽으로, 회사 이익이 더 많이 나는 쪽으로, 그래서 재무제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작성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의가 없어야 된다. 더 좋은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작성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중립적인 서술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조작되면 안 되고요. 네, 그 네 번째 줄도 읽어볼게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된 의도가 없다고 해서 목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목적은 있죠. 뭐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정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은 있대. 다만 어떤 편향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난 쪽으로 회계 처리하고 싶다. 이런 의도로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신중성, 그 녀석은 저게 나중에 스텝 2에서 보실 거예요. 이 내용은 다른 이제 중급회계 내용들을 좀 아셔야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 뒷받침된다. 그 문장 왼쪽 쏙 들어가 있는 데다가 스텝 2 적어놓으세요. 신중성은 스텝 2에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 전공 과목들이 이게 다 모든 주제들이 딱 차근차근히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1 내용 공부하다 보면 뒤에서 배우실 5의 내용이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4 내용 공부하다 보면 앞에서 배우셨던 2의 내용이 막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앞뒤의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그 공부를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진도를 쭉 빼고 나서 스텝 1에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내용도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때 이런 그 모자란 부분을 추가해서 더 수업 진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신중성 이런 친구들은 저희 중급회계 내용들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할 거고요. 자, 바로 608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오류가 없는 서술 가도록 하실게요. 오류가 없는 서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오류가 없는 서술의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실게요. 네.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로 두 번째 문장.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술의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무슨 얘기냐? 과정에 오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과정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과정에서의 오류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최종적인 결과물 또는 내용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나 최종적인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그 과정 절차만 잘 지켰으면 그냥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절차상의 오류만 없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의 오류만 없으면 오류가 없는 서술이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의 오류를 지켰어도 내용상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묶으신 다음에 X표 치시면 돼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류가 없는 서술까지 가볍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실한 표현 충실성, 완전한 서술, 중립적인 서술, 오류가 없는 서술을 충족하면 근본적 질적 특성이 충족되고 유용한 재무정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보실 내용은 뭐냐면 거기 640페이지 가로 3번에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배우신 요 목적적 합성과 표현 취실성 요 두 가지가 근본적 질적 특성입니다. 근데 요 목적적 합성하고 표현 취실성 요 두 가지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 질적성을 충족하는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 경제 현상을 식별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목적적 합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충실하게 표현하면 된다. 이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할 때 동그라미 1번은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2번 목적적 합한 정보가 무엇인지 식별한다라는 것은 영어 원문으로는 identify 확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해서 거래를 합니다. 근데 거래를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어떤 형태로 회계 처리하는 게 가장 목적적 합한지, 즉 의사결정에 유용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 거래를 했을 때 그 물건 사는 거래와 관련해서 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유용한 정보가 무엇이냐. 당연히 내가 낸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취득한 자산, 산 물건의 종류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장 목적적 합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목적적 합한 정보부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가장 충실한 표현이 되는 것을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목적적 합한 정보를 채택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순서가 목적적 합한 정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목적적 합한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순서가 있다. 그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따 배우실 이 보강적 질적 특성은 순서가 없어요. 얘네들이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서로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먼저 충족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근본적 질적 특성은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차선의 목적 적합한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 절차를 반복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근본적 질적 특성 간에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이 사이에서 절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근본적 질적 특성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성격을 말하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유용하려면은 미래에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내가 예측한 것이 잘한 것인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 정보의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정보가 중요해야 돼요. 성격이건 규모건 상대적이긴 하지만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는 믿을만 해야 됩니다. 믿을만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보여야 되고 중립적인 정보여야 되고 오류가 없는 정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충족하면은 충실한 표현이 된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본적 질적성을 충족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강적 질적성. 보강적 질적성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근본, 보강. 이 명칭만 봐도 얘는 중요한 질적 특성이고 이 친구들은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질적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강적인 질적 특성들, 추가로 충족해야 되는 질적 특성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641페이지에서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일단 보강적 질적 특성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1번의 비교 가능성, 가로 2번의 검증 가능성, 가로 3번의 적시성, 가로 4번의 이해 가능성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친구들이 무엇인지 가볍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그 의미를 너무 자세하게 파악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그 641페이지 맨 위에 문단. 자, 그 문단 잠깐만 읽어볼게요. 보강적 질적 특성은 검은색 글씨. 목적 적합성과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 모두를 충족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하는 질적 특성이다.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은 일단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 충실성 그 두 가지를 충족한 정보를 그냥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는 정보를 보강해 줄 뿐이지 이 보강적 질적 특성이 주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를 띠고 있죠. 더 읽어보시면은 보강적 질적 특성은 만일 어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현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목적 적합한 정보이고 동일하게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은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현상의 서술에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A, B.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고살에 대해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이라는 정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선택할까? 둘 다 똑같이 목적 적합하고 둘 다 똑같이 충실한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보강적 질적 특성을 따져서 보강적 질적 특성을 더 충족하는 항목을 선택해라.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당연한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교 가능성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비교 가능성 그 두 번째 문에 나와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은 이용자들의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 이게 바로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 사이에서 유사한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질적 특성. 이게 바로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형태의 비교가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 이 친구. 그래서 똑같은 연도에 이런 정보인데 근데 어떤 회사가 2023년도에 요만큼의 성적을 냈어요. 다른 회사는 요만큼의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도에 그 회사의 성적이 누가 더 잘한 것인지 그 회사끼리 비교하는 정보의 특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A 회사가 2023년도엔 요만큼의 그 실적을 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요만큼의 실적을 냈다.
그래서 2023년도와 24년도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정보의 성격도 비교 가능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이 친구를 기간 간 비교, 이 녀석을 기간 내 비교라고 하는데 뭐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격. 자, 근데 이 비교 가능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일관성 읽어보시면요.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자, 어떻게 묶으시면 되냐면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그래서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까지 묶으시고요.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묶으시고요. 또는 같은 기간 동안의 기업 간 묶으시면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의 기업 간.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기간 간, 기업 간. 같은 기간의 기업 간, 한 기업의 기간 간.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거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과 뭐가 다르냐?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읽어볼 텐데요. 자,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은 돼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요.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교 가능성이 목표, 일관성이 도움. 목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일관성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요 기간 간, 뭐 기업 간 이건 중요치 않고 요거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회사가 어떤 거래를 해요. 물건 사고 팔고 뭐 이런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를 했는데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회계 처리 기록한다라고 표현하죠. 그 회계 처리의 성격 요 녀석을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사가 과거에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을 써서 그 원가를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 연도에도 똑같이 그 재고 판매하는 거래를 했을 때 선입선출법을 써서 기록을 하고 원가를 계산하는 작업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회계 처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거래에 대해서 똑같은 회계 처리 방법을 써서 이제 금액을 계산해야지. 만약에 똑같이 재고산 판매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데 과거에는 선입선출법 썼는데 올해부터 이동평균법 써볼까? 이러면은 일관적인 회계 처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거래와 똑같은 거래를 했으면은 똑같은 회계 처리 방법을 써서 기록을 하셔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일관성 있는 회계 처리, 일관성 있는 기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와 비교 가능성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비교 가능성은 이렇게 생산된 정보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 이걸 의미해요. 비교 가능성은 이 생산된 정보의 성격을 말합니다. 이 정보를 다른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라는 그 정보의 성격을 말하고 일관성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의 성격을 말해요. 어떤 거래를 기록할 때 회계 처리할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한다라는 그 회계 처리의 성격의 일관성이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저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다른 정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근데 그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일관성 있는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생산된 정보로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비교 가능성,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자,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그래서 통일성
이런 거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통일성은 통일성 그 밑에다가 다른 것을 동일하게 기록. 그래서 다른 건데 똑같이 회계 처리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건데 똑같이 회계 처리하는 게 바로 통일성이에요. 당연히 통일성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것은 다르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성은 안 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된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그래서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방법을 쓸 수 있게 허용해주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A사는 재고산에 대해 선입선출법을 써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B사도 재고산에 대해 선입선출법을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회계 원리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재고산인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뭐 개별법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회사는 선입선출법을 쓰고 B 회사는 그와 다르게 이동평균법을 써요. 그럼 선입선출법을 써서 회계 처리한 재무제표와 이동평균법을 써서 회계 처리한 재무제표는 서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선입선출법을 써서 회계 처리해서 재무제표 만들면은 정말 이 회사가 재고를 제때제때 잘 사와서 잘 팔았는지, 그래서 원가 관리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다르다? 그럼 재고자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죠?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거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떤 회사는 선입선출법, 어떤 회사는 이동평균법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비교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다시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 중요한 문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밑에는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검증 가능성 가보도록 하실게요. 자, 일단 검증 가능성, 여기서 검증 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면 서로 다른 관찰자,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서술, 이거는 뭐 재무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 그래서 회계 처리의 결과물, 회계 정보. 그럼 회계 정보가 표현 충실성에 있어서 아까 표현 충실성은 뭐였죠? 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성. 그죠? 믿을만하다. 그래서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신뢰성에 있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바로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떠한 회계 정보를 놓고 그 회계 정보가 정말 맞는 정보가 맞는지 신뢰성이 있는지를 서로 막 따져봅니다. 따져봤을 때 이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작성된 정보가 맞으니까 그래서 믿을만한 정보다라고 서로 합의하는 것을 검증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서로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좀 반대되는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보통 종교 같은 것들은 검증이 쉽지가 않죠. 그죠? 하느님이 계시느냐? 물론 뭐 하느님 계십니다. 계실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서로 다른 당사자들끼리 하느님이 어떻게 계신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검증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어떠한 정보가 믿을 만하려면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다 각 제각기의 방법을 써서 그 정보가 믿을 만하다라는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검증 가능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믿을 만하다라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바로 검증 가능성이고요. 검증할 수 있는 성격. 그 다음 문장. 개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점 추정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게 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떤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 금액이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점 추정치, 딱 어떤 점 추정치해야 될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가 주식 가치가 100원입니다. 그럼 정말 이 주식 가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공정가치를 추정해보고 계산해보고 했을 때 이 감정 금액이 100원으로 딱 떨어져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평가했을 때는 99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평가했을 때는 90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평가했을 때는 뭐 105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치가 딱 정확한 점 추정치가 아니라 어떤 이런 그 범위 내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검증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점 추정치여야 될 필요는 없다. 어떤 스펙트럼 안에서 합의만 가능하면은 검증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부연 설명이 있죠. 그다음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중요치 않은데 읽어볼게요. 자, 검증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검증은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을 말하고요. 간접 검증은 모형, 공식, 그 밖에 기법의 투입 요소를 확인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 결과를 재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검증한다는 건 뭐냐면 직접 해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세보는 걸 말합니다. 근데 간접 검증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세는 거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계산한 것을 그냥 내가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거. 이게 바로 간접 검증입니다. 직접 검증도 가능하고 간접 검증도 가능하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 중요치 않으니까 넘어가실게요. 자, 바로 넘어가셔서 오른쪽 643페이지 적시성. 그래서 검증 가능성까지 보셨고요. 비검까지 보셨고 적시성. 제때 이용할 수 있는 성격.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제때 이용할 수 있는 성격. 이게 바로 적시성입니다. 적시성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성격. 이게 바로 적시성입니다. 그래서 이 적시성이 있으려면은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 재무정보를 언제 제공하냐면 올해 2025년도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관련된 이 재무정보를 2025년도 3월 말, 4월 초, 상장기업은 3월 말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024년도에 대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걸 작성해서 3월 말까지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한 스케줄이에요.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3달 만에 3월 중순에 하면 2달 반 만에 만든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회계사 세무사 되셔서 이 재무제표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분들 저 이제 그 회계팀들 회의실에다가 한 2달 동안 강구해 놓고 사식 넣어주면서 밤샘 야근하면 겨우 이제 만들어지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내서 적시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다른 이제 뭐 유럽 같은 그 회사, 유럽에 있는 회사들은 이 재무제표 작성 기한이 언제냐면은 뭐 상장 기업은 좀 빨리 내야 되지만 비상장 기업은 다음 연도 2026년도 3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렁설 대충 재무제표 안 들어가지고 1년 지나서 이렇게 제공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적시성이 없겠죠. 그죠? 바로바로 필요할 때 정보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2024년도에 정보를 2026년도에 제공한다? 이게 적시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성격, 그게 바로 적시성.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굉장히 적시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문장.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집니다. 당연해요. 예, 과거 시간이 지나면은 정보 유용성은 낮아집니다. 적시성이 떨어져요. 근데 일부 정보는 보고기한 말 이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은 이렇게 보고기한 말이라고 하면 12월 31일을 말해요. 보통. 그 기말 이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의 정보가 2025년도에만 적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 2030년도 되어도 적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에 대해서 과거의 정보를 활용해서 미래를 유추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정보가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예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 보통 이제 회계사 되시면 어떠한 일도 많이 하냐면 그 기업 가치 평가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가치 평가하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법인에 가시면 딜팀, 딜본부 뭐 이런 데서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기업 가치 어떻게 평가하냐면 간단해요. 기업이 앞으로 향후 한 10년 또는 20년 동안 벌어들일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미래에 10년 동안 벌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추정을 해서 그래서 그 녀석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게 기업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래 현금 흐름을 미래에 예상되는 그 수익을 추정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당연히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추정합니다. 과거 5개년치 정보, 10개년치 정보를 통해서 미래의 수익을 추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기업 가치 평가할 때 당장 직전 연도의 정보뿐만 아니라 한 과거의 5년치 정보까지는 적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과거 5년치의 추세를 봐서 이를 통해서 미래를 유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5년 전의 정보도 적시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시성이 있을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해 가능성.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요것만 끝내고, 질적 특성만 끝내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해 가능성 보시면은, 자, 이해 가능성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너무 이해하기 힘들면 안 돼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이해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 가능성, 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문단에 가보시면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작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이해를 시킬 필요는 없어요. 아무런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이해시킬 정도로 쉽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합리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이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자문가의 도움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생판 회계를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뒤에 644페이지에 5번 보강적 질적 특성에 적용 보실 텐데요. 자, 보강적 질적 특성 적용 어떻게 하느냐? 파란색 글씨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말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다가 밑에 근본적 질적 특성 하나 적어주시고요. 그죠? 어떤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즉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 보강적 질적 특성 아무리 충족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 얘가 먼저 충족이 되고 얘가 충족되는 게 의미가 있지. 아무리 보강적 질적 특성을 많이 충족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이 근본적 질적 특성에서는 이거 이렇게 쓰지 말까요? 우선 이렇게 쓰죠. 네. 아까 근본적 질적 특성에서는 이 목적 적합성이 우선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얘 먼저 충족하고 그 목적 적합한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선이었어요. 후순위. 근데 보강적 질적 특성 사이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가느냐?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 보강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과정이다. 그 바로 위에다가 순서 X라고 적어놓으세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돼요.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득대화를 위해서 감소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렇게 이것저것 쭉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다가 비교 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 적시성 좀 줄여야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 뭐부터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재무제표 보시기 전에 잠깐만 앞에 가셔서 634페이지에 괄 1번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 제하. 자, 이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이렇게 해서 질적 특성 충족했습니다. 자, 질적 특성 쭉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그 정보가 어떤 성격을 충족해야 되는지, 그죠? 의사일정에 유용해야 되고 충실한 표현, 믿을만해야 되고 이런 정보들, 성격들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질적 특성을 충족하는 건 좋은데,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자, 원가 제약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 이게 뭐냐면 저런 질적 특성을 충족하기 위해선, 저런 정보의 유용한 성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적시성. 이 적시성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회계 직원들과 회계사분들과 세무사분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런 목적성 합성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정보의 금액들, 가치들 정확하게 예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 같은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질적 특성은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원가와 이런 질적 특성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그 얻게 되는 이득, 효익이 원가보다 작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셔서 시험 붙으면 좋아요. 근데 그 시험 붙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그 시간과 노력을 회계사, 세무사 합격하시고 나서의 얻게 된 효익을 비교했을 때 이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회계사, 세무사 시험 합격하셔서 내가 이제 평생 한 100억을 벌 수 있다. 근데 내가 시험 보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200억이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효익, 저런 질적 특성 충족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 충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효익이 커도 그 효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 희생하는 자원이 크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효익이 원가를 정당화한다. 그래서 효익이 원가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당화라는 단어는 저희 기준서에는 justify 라고 쓰여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효익이 더 커야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열심히 원가를 써서 비용, 자원을 투입해서 저런 질적 특성 충족해봤자 효익이 크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 그 두 번째 문단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묶으시고 X표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의 파란색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이용자가 목적 적합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 원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거 좋죠. 좋은데 그 모든 정보를 제공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뭐 돈 들어가는 거 이것도 좋아요. 근데 그 들어간 돈에 비해서 얻게 되는 효익이 적다면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이 이 효익이 더 크냐?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정보가 효익이 더 큰지 이건 누가 판단하냐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회계기준위원회, 그 회계기준 제정하는 기준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보관하는 효익이 그 정보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정당화, 즉 효익이 더 큰지를 평가하는 것은 회계기준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 물론 그렇게 회계기준위원회에서 판단해줘도 오른쪽 맨 위에 가보시면은 그 주관성 때문에 원가 효익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회계기준위원회가 한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다 정리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 수업 끝났습니다.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자, 좀 당부의 말씀드릴게. 오늘 복습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회계원리를 안 들으셨다. 또는 들으셨어도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아까 저쪽에 썼죠. 그죠? 회계원리 꼭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 회계원리에서 강조하는 게 딱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 내용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원리에서 다룬 내용이 딱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회계처리.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까지. 차변대변 나눠서 회계처리하고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까지. 그래서 마감 절차 이런 것들까지 회계원리에서 공부를 하셨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계산하는 거. 그래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것들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 저희가 중급회계에서 다시 또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그래서 정해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속해법 이러한 방법들,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지 이러한 방법들 회계원리에서 배우고 넘어오셨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힘들어요. 마지막, 현재가치 계산. 그래서 현재가치 계산과 이슈이자 상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을 회계원리에서 알려드리는데 이거 왜 현재가치 계산하는지, 이자 요소, 금융 요소가 왜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시 기본 개념부터 설명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게 뭐지? 긴가민가 하시면은 그러면은 미리 좀 수강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 녀석은 2장, 저희가 2장에서 등장하는데 2장 공부하시기 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 친구는 아마 5장일 겁니다. 네, 5장. 중급회계 기준으로, 중급회계 기준으로 5장 공부하시기 전까지는 요 회계원리의 재고산 평가 내용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산 6장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일 수업은 요 2장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13장 하고 그 다음에 1장, 2장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1장, 2장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수업하기 전까지 요 현재가치 계산, 유효이자 합산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는 뭔가 좀 버벅거림이 있다면은 그냥 회계원리 이거 해봤자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2시간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그거 뭐 교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 그냥 대충 보시고 오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회계원리에서 배우셨던 내용들을 중급회계에서 어디서 쓰는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회계원리 강의 열어드린 거 중급회계 수업 나가기 전에 먼저 미리 보고 오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복습하실 때 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 회계원리라는 내용이 이렇게 뭐 이론적인 부분들이 뭐 이렇게 쓸까요? 이런 도화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색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까지 쭉 색칠을 해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 처음부터 꼼꼼히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한 세월이에요. 이렇게 색칠하지 못합니다. 일단 크게 이렇게 해서 뭐 구간을 나눠가지고 듬성듬성 이 부분 조금 색칠하고 여기 조금 색칠하고 듬성듬성 색칠하면서 이제 칸을 천천히 채워 나간다 생각하셔야지 처음부터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색칠을 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배우셨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파란색으로 이제 그 밑줄 쳐져 있는 부분 또는 제가 밑줄 치라고 말씀드린 부분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고 그 외에 넘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요? 왜냐면 이 책이 저희 시험대 나오는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무회계 전반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시험과는 조금 다른 시험에 목적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공부하시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먼저 뼈대를 잡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시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이 교재 본문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도 복습하실 때도 그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정말 문구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안 틀리고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 설명드렸던 그 구어체로 자산은 뭐다 그냥 뭐 돈이다 이런 식으로 부채는 빚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 느낌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렇게 오전 수업만 하고요. 화수목은 오전 오후 수업하고요. 금요일은 또 오전 수업. 그죠? 저희 원래 시간표 받으셨나요? 시간표가 월, 화, 수, 목, 금 해서 그래서 월요일에 이렇게 돼 있고 화요일에 이렇게 돼 있고 수요일, 목요일, 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옮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좀 이렇게 옮겨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가져가겠습니다.